지난 7월 대만 신주. 반도체 공장의 새벽은 도시보다 먼저 깨어납니다. 이곳에서 4년째 일하는 34살 엔지니어의 하루도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의 꿈은 소박합니다. 같은 반도체 업계에서 일하는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자신처럼 반도체 엔지니어로 키우는 것. 쉬는 날 없이 이어지는 고된 노동을 이곳 사람들은 간을 팔아치운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회사가 성장할수록 자신의 자산도 함께 불어난다고요. 숫자로 보면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지난해 성과급을 포함해 그가 손에 쥔 돈은 1억 8천만 원 정도. 월급의 20% 안에서 15%포인트 할인된 가격으로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 덕분에 자사주도 꾸준히 쌓여가고 있습니다. 우상향하는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그는 3년 안에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대만 안에서도 전혀 다른 시계가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타이베이의 한 대형 마트. 계산대에선 직원의 시급은 200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0원 남짓입니다. 법정 최저 시급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이죠. 그는 반도체 호황을 개인적으로 체감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합니다. 어딜 가나 반도체 얘기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히려 박탈감만 커진다고요. 같은 나라, 같은 시기, 같은 뉴스를 보는 두 사람인데도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른 궤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그저 한 나라의 특이한 사정일까요? 지금 한국도 전국 곳곳에 반도체 생산 거점을 넓혀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이야기는 어쩌면 몇 년 뒤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대만 경제는 지금 역사상 가장 화려한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출액은 6,40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00조 원이 넘습니다. 전년보다 35%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 중 4분의 3이 반도체와 AI 서버 같은 전자정보통신 제품에서 나왔습니다. 나라 경제 전체가 사실상 반도체 하나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셈입니다. 정부는 이 호황을 근거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9년 만에 최고 수준인 11%대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누겠다며 얼마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1만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44만 원가량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이 계획을 발표하며 AI가 만든 배당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자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지급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11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나온 발표라 야당에서는 정부가 작년엔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했던 정책을 선거를 앞두고 그대로 들고 나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죠.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줘야 할 만큼 정작 이 호황의 온기는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는 뜻은 아닐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호황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대만이라는 작은 섬으로 몰려들었는가? 그런데 정작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왜 더 팍팍해졌는가? 그리고 화려한 발표 뒤에 숨어있는 진짜 수치는 무엇인가? 끝까지 따라가 보시면 이번 호황의 진짜 얼굴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돈이 대만으로 몰려들기까지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지금 세계 반도체 산업의 지도를 펼쳐보면 대만은 유독 튀어나온 자리에 서 있습니다. 3나노미터 이하,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몇만 분의 1 수준으로 미세하게 회로를 새기는 최첨단 공정. 이 영역의 90% 이상을 대만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일본도 그리고 한국도 아무리 뒤쫓아도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격차입니다. 이 격차를 만든 건 다름 아닌 TSMC라는 회사 하나입니다. 대만 증시 전체 시가총액의 44%를 이 회사 한 곳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 브로드컴과 AMD를 비롯한 전 세계 빅테크 대부분이 이 회사의 생산을 맡기는 구조다 보니 사실상 생산만 하면 완제품이 곧바로 해외로 팔려나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 TSMC는 기업이라기보다는 국가 경제의 척추에 가깝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게 이 척추 하나가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 힘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2년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가 회원사들을 위해 작성한 비공개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만발 칩 공급이 끊긴다면 미국 경제 생산이 11% 급감하고 중국은 16%까지 위축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의 2배에 달하는 충격,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지금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카드를 손에 쥔 나라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동시에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세력이 가장 먼저 눈여겨보는 표적이기도 합니다. 힘을 가졌다는 것과 그 힘 때문에 표적이 된다는 것은 종기 한 장 차이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만과 미국 사이에는 새로운 무역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조건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협정 이후 대만의 대미 수출은 급증해 전체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2%를 넘어섰습니다. 대만 입장에서는 최대 시장 하나에 그만큼 더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 셈입니다. 무역 흑자 규모도 함께 불어나서 올해 1월 한 달에만 189억 달러에 이르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보다 거의 2배로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쌓아 올린 지위 덕분에 대만은 일본과 한국, 대만 세 나라를 묶어 부르는 이른바 아시아 반도체 삼각편대, 이 경쟁 구도에서도 가장 앞서 나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 사이 대만의 월간 수출은 1년 전보다 56%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반면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에서 서서히 벗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나 홀로 위기에 놓였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삼각편대 안에서도 저마다 다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이 화려한 지위가 영원히 보장된 건 아닙니다. 앞으로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이 구도를 뒤흔들 수 있는 변수들이 이미 예고돼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내 생산 비중을 얼마나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인가, 중국이 자체 반도체 기술 개발에 얼마나 빠르게 다가설 것인가, 그리고 대만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 만약 이 중 어느 하나만 방향을 튼다면 지금의 견고해 보이는 구도도 얼마든지 다시 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도적인 카드, 사실 하루아침에 대만 손에 들어온 게 아닙니다. 지금의 독점적 위치가 만들어지기까지 시계를 반백년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1974년 2월 7일 이른 아침, 타이베이 난양제의 한 허름한 두유집. 상호는 샤오신신이었습니다. 김이 오르는 두유와 튀김빵 몇 개를 사이에 두고 7명의 남자가 마주 앉았습니다. 수닌쉬안 당시 경제부 장관, 왕자오전 공업기술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정부와 연구기관 인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미국 라디오 코퍼레이션, 그러니까 RCA에서 일하던 대만 출신 연구원 판원위안도 있었습니다. 판원위안은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대만이 저임금 노동 집약형 산업에만 머물러서는 미래가 없다고요. 노동력을 파는 나라에서 기술을 파는 나라로 넘어가려면 미국에서 직접회로, 즉 IC 기술을 통째로 들여와야 한다는 제안이었습니다. 필요한 초기 사업비는 4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80억 원이었습니다. 수닌시안의 대답은 길지 않았습니다. 흔쾌히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날 7사람이 나누어 먹은 두유와 빵값은 400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차에 2만 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백년 뒤 나라 경제의 4분의 3을 떠받치게 될 산업의 첫 문이 10,000원짜리 아침 식사 자리에서 열린 셈입니다. 결정은 빨랐지만 실행은 그보다 더뎠습니다. 정부가 실제로 RCA와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건 2년 뒤인 1976년이었습니다. 공업기술연구원은 젊은 엔지니어들을 미국 현지로 보내 훈련시켰습니다. 이들이 돌아와 세운 대만 최초의 시범 공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작 기술을 전수해준 RCA 본토 공장보다 더 높은 수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술을 빌려온 나라가 빌려준 나라를 앞지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범 공장은 1980년 연구원에서 분사돼 훗날 대만의 또 다른 반도체 기업 UMC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다시 몇 년이 흐른 1987년, 이 흐름 위에서 한 인물이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미국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오래 경력을 쌓다 대만 정부의 초빙으로 돌아온 모리스 창이 TSMC를 설립하면서 그는 당시 반도체 업계의 상식이었던 수직 계열화, 즉 설계부터 생산까지 한 회사가 다 떠안는 방식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계는 다른 기업에 맡기고 자신은 오직 위탁 생산만 전담하는 분업 생태계라는 낯선 길을 골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모델이 반세기 뒤 세계 반도체 지도를 다시 그리게 될 거라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의 선택이 오늘날 한국과 대만이 서 있는 자리를 갈라놓은 뿌리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삼성과 SK 같은 대기업 집단이 설계와 생산, 판매까지 모두 끌어안는 수직 통합의 길을 걸었습니다. 반면 대만은 중소기업들이 저마다 한 공정씩 맡아 촘촘하게 엮이는 분업 체계를 키워냈습니다. 대만 정부 역시 기업의 사업 방향을 일일이 주문하기보다는 땅과 세금 혜택과 인재 양성의 틀만 마련해주는 환경 조성자에 가까웠습니다. 같은 목적지를 향했지만 그 길을 닦는 방식 자체가 달랐던 셈이죠. 이 차이는 지금 대만이 겪는 성장통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대만은 이미 1980년대와 90년대 초반 중국 대륙 경제 전체의 40%에 맞먹는 경제력을 일궈낸 경험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일 쇼크 이후에도 꾸준히 무역 흑자를 쌓아 외환 보유고를 두둑이 채워둔 덕분에 1997년 아시아를 휩쓴 외환 위기조차 비교적 매끄럽게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반도체 호황은 대만이라는 나라가 처음 겪는 성장이 아니라 이미 한 번 성공을 맛본 나라가 다시 한번 정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화려한 성공 신화 뒤에는 늘 그림자가 함께 자랍니다. 조금 더 먼 나라의 사례를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대만이 두유집에서 반도체의 첫걸음을 뗀 지 15년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 유럽의 한 작은 나라에서는 전혀 다른 종류의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1959년 네덜란드입니다. 북해 연안의 흐로닝언 지역에서 대규모 천연가스전이 발견된 겁니다. 이 발견은 순식간에 네덜란드를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스를 수출하며 막대한 외화가 밀려들었고 그 돈이 자국 통화인 길더화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지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통화 가치가 오르니 가스를 제외한 다른 수출품, 그러니까 기계나 섬유 같은 제조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물가와 임금은 가파르게 뛰었고 오랫동안 나라를 떠받쳐온 제조업 기반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70년대 네덜란드는 실업률이 치솟고 성장이 멈추는 장기 불황에 빠졌습니다. 1977년 영국의 한 경제지는 이 현상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덜란드병. 자원이든 특정 산업이든 한 곳으로 쏠린 축복이 결국 저주로 뒤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첫 사례였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이웃한 노르웨이는 조금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노르웨이도 1969년 북해에서 유전을 찾아냈지만 이 나라는 오일머니를 곧바로 국내에 풀지 않았습니다. 1990년 국부펀드를 만들어 그 돈을 해외에 투자하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자원으로 번 돈이 국내 물가와 통화 가치를 흔들지 않도록 아예 밖으로 돌려놓은 셈이죠. 한동안 노르웨이는 이렇게 네덜란드병을 피해간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이 나라에서도 조금씩 균열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15세 이상 노동 참여율은 2008년 68%에서 최근 66%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영국의 한 경제지는 20대 10명 중 1명이 실업 상태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오슬로의 한 미술관 건립 공사는 애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늦어졌고 예산은 크게 초과됐습니다. 국부펀드로 자원의 저주를 가장 성공적으로 피해갔다고 평가받던 나라조차 완전히 무해하지는 않았던 셈입니다. 두유 한 그릇의 결정이 반백년 뒤 어떤 나라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대만보다 먼저 비슷한 갈림길을 지나온 나라들이 있었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제 그 반백년의 결실이 지금 대만 사람들의 일상에 남긴 흔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여파는 가장 먼저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러니까 집값에서 드러났습니다. TSMC 본사가 있는 신주시의 집값은 1년 새 18%포인트 넘게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대만 전체 평균 상승률의 1.5배에 가까운 속도입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용 면적 99제곱미터짜리 매물이 18억 7천만 원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하면 이 지역 집값은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이런 상승은 숫자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신주과학단지 초기부터 3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한 주민은 최근 3년 사이 근처에 고급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며 시장 최소 가격까지 덩달아 뛰었다고 말합니다.
마치 공장 하나가 들어서면 그 방영 안의 물가 전체가 함께 끌려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에서 만두 가게를 운영하는 한 상인도 어머니 식당을 물려받은 덕에 겨우 버티고 있을 뿐 만약 임차 점포였다면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밀려났을 거라고 털어놓습니다. 가오슝에서는 이보다 더 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TSMC가 공장을 짓는다는 소문만 돌던 시점에 근처 주택을 산 한 사업가는 몇 년 만에 집값이 2배로 뛰는 걸 지켜봤습니다. 실제로 공장 설립이 공식 발표된 뒤 이 지역의 공실률은 갑자기 11%를 넘어섰습니다. 집을 비워둔 채 값이 더 오르길 기다리는 투기 수요가 그만큼 몰려들었다는 뜻입니다. 기존에 살던 주민들은 결국 다른 지역으로 밀려났고 그 수요가 다시 주변 집값을 밀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집값만이 아닙니다. 전기요금도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TSMC 한 회사가 대만 전체 전력의 약 9%를 쓰다 보니 정부는 대형 산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올해 들어 2차례나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4월에 25%포인트, 10월에 다시 14%포인트. 반면 일반 가정용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손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지만 결국 전체 전력요금 체계 자체가 들썩이는 건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밖 풍경만 그런 게 아닙니다. 대만 제조업 전체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 PMI를 보면 지난해 6월 47.2까지 떨어지며 2023년 말 이후 가장 가파른 위축을 나타냈습니다. 신규 주문이 줄고 일자리도 계속 줄어드는 흐름이었죠. 반도체 수출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 정작 제조업 전체의 체감 온도는 오히려 차갑게 식어가는 엇갈린 그래프가 같은 시기에 함께 그려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뒤가 안 맞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10%포인트가 넘는 성장률이라면 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두고 뉴스에서나 보는 숫자라며 냉소하는 걸까요? 그 답은 대만 통계당국이 발표한 자료를 뜯어보면 나옵니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48,706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219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1년 전보다 2.69%포인트 올랐다는 발표였죠. 그런데 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 7명에 달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평균은 오르는데 정작 그 평균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소수뿐이라는 뜻입니다. 이 평균을 끌어올린 주인공은 다름 아닌 TSMC입니다. 이 회사가 지난해 직원 성과급과 이익 배분금으로 나눠준 돈만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습니다. 이걸 두고 대만 중앙은행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6월 통화정책회의 이후 낸 자료에서 중앙은행은 대만은 네덜란드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못 박았습니다. 특정 산업의 호황이 다른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안에서 중앙은행은 산업별로 성과가 크게 엇갈리는 이른바 K자형 흐름, 그러니까 잘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산업의 격차가 알파벳 K자 모양처럼 벌어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만큼은 인정했습니다. 부인하는 말과 인정하는 말이 한 장의 보고서 안에 함께 담겨 있는 셈이죠. 그리고 이 엇갈림은 곧 눈에 보이는 충돌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 숫자를 서로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반도체 생태계, 그러니까 TSMC와 정부, 그리고 그 주식을 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반도체와 무관한 중소기업, 전통산업 종사자, 그리고 아직 이 호황의 온기를 만나보지 못한 다수의 시민들이 있습니다. 전력과 부동산과 사람, 이 세 가지 자원을 놓고 두 진영은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 진영의 논리는 명확합니다. 최첨단 공정을 유지하려면 단 10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정부는 마지막 원자력 발전소를 내년 중반 은퇴시키려던 계획을 뒤집었습니다. 가동을 멈췄던 원전을 10개월 만에 다시 돌리기로 한 겁니다. 대통령은 직접 나서서 추가 조달을 통해 이번 달 전력 수요는 맞출 수 있고 다음 달에도 약간만 부족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력이 10초라도 끊기면 반도체 라인은 곧바로 신뢰도에 타격을 입고 고객사가 이탈할 수도 있다는 우려 앞에서 국민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태도 반전을 둘러싼 충돌 장면도 있었습니다. 대만 입법원, 그러니까 국회에서는 대형 산업시설이 스스로 전력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국가 전력망에만 기대지 말고 많이 쓰는 만큼 스스로 책임지라는 요구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막대한 인프라 비용을 새로 떠안아야 할 상황이 된 셈이죠.
업계 안에서는 이미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자금력이 압도적인 TSMC가 재생에너지를 먼저 싹쓸이해가는 바람에 정작 다른 기업들은 필요한 친환경 전력을 구하기조차 어렵다는 겁니다. 전력을 둘러싼 이 다툼의 그늘 아래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집계에 따르면 대만 전역에 채워지지 않은 일자리는 112만 5천 개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제시하는 임금과 복지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필요한 인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인재가 없으니 기술과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어렵고 생산성이 낮으니 더 나은 임금을 줄 여력도 없어지는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고리에 갇혀 있는 것이죠. 한대만 국책연구기관 원장은 이 상황을 두고 반도체와 전통산업 사이에는 매출과 투자, 인재 유치 능력에서 이미 뚜렷한 격차가 자리 잡았다고 진단합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기계산업이 반도체 제조 장비를 만들도록 유도하는 것도 반도체의 성공을 다른 산업으로 조금이라도 흘려보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립대만대의 한 경제학과 교수 역시 대만에는 반도체를 제외하면 세계 시장에서 가격 결정력을 가진 산업이 많지 않다며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산업 다각화가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반도체 진영 내부에서도 균열은 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성과급 분배 비율을 둘러싸고 직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TSMC 회장은 직접 나서서 세후 순이익의 12%였던 직원 분배 비율을 10%로 줄인 이유를 설명해야 했습니다. 전기요금 상승과 친환경 전력 구매 비용이 늘어난 탓이라는 해명이었습니다. 호황의 가장 큰 수혜자로 보이던 이들 안에서조차 누가 얼마나 더 나눠 가질지를 둘러싼 셈법은 이미 시작된 셈입니다. 이 대립 국면에서 정작 아무 결정권도 없는 이들은 어디에 서 있을까요? 전력 요금 인상분을 그대로 떠안는 소상공인, 임대료가 오르는 만큼 밀려나야 하는 세입자, 그리고 인재를 구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들은 이 대립의 당사자도 아니면서 그 여파를 가장 먼저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지켜보는 건 대만 국민들만이 아닙니다. 영국의 한 경제지는 지난해 11월 대만의 이 호황을 두고 포모산 플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포모산은 옛날부터 대만을 부르던 이름이니 풀었으면 대만의 유행성 감기라는 뜻입니다. 대만 달러 가치가 오랫동안 인위적으로 낮게 눌려 있었고 그 결과 수출과 반도체 산업에 너무 깊이 의존하는 구조가 굳어졌다는 게 이 진단의 핵심이었습니다. 감기처럼 당장 치명적이진 않지만 손을 대지 않으면 나아지지 않는 병이라는 진단이었죠. 대만중앙은행은 이 기사가 근거로 쓴 빅맥 지수, 그러니까 각 나라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 환율이 적정한 수준인지 가늠하는 지표 같은 잣대가 대만 경제를 판단하는 데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실제 고용 통계를 들여다보면 이코노미스트가 짚지 않은 또 다른 균열이 보입니다. 앞서 대만중앙은행이 네덜란드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한 걸 짚었는데 국가발전위원회 자료를 보면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31만 7천 명 정도입니다. 나라 경제의 5분의 1을 만들어내는 산업이 정작 일자리는 30명 중 1명꼴로만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 집약적 산업의 구조적 특성입니다. 공장을 짓고 첨단 장비를 들이는 데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지만 그 돈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성장의 온기가 사회 전체로 퍼지지 못하고 특정 산업 안에서만 맴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대만 정부라고 아예 모르는 척하는 건 아닙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직접 조성하고 확장해온 정책기관이 스스로 나서서 그 사회적 비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주거와 교통, 돌봄과 환경, 지역사회의 의사결정 참여까지 4년에 걸쳐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책을 설계한 기관이 스스로 자기 정책에 물음표를 던지는 일, 흔한 풍경은 아닙니다. 이 연구를 이끄는 국립대만대의 한 지리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 이에 대한 비판이 마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책임 있는 비판이야말로 이 산업을 오래도록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짚었습니다. 이 교수의 문제의식은 결코 대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 센터 확대에 총력을 쏟고 있는 한국 역시
부지와 전력과 용수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비슷한 문제와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게 이 연구팀의 시각입니다. 숫자 뒤의 괴리는 자산 시장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납니다. 예전에는 집이 몇 채인지, 어디에 사는지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을 가늠했다면 이제는 TSMC 주식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새로운 부의 척도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이런 현상의 배경을 반도체와 무관한 이들이 부동산과 물가 상승으로 느끼는 박탈감을 달래려 결국 TSMC 주식을 사서 스스로와 타협하는 심리라고 풀이합니다. 성장에서 소외됐다는 불안이 역설적으로 그 성장의 주역인 회사 주식으로 사람들을 더 끌어당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남습니다.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만들면서도 일자리는 30명 중 1명만 만드는 이 구조를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성장률이라는 화려한 숫자 앞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침묵이 오래가지 못한 순간이 실제로 찾아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네덜란드의 사례처럼 지금 대만에서도 닮은 꼴의 균열이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 증시의 대표 지수인 각원지수 타이엑스는 지난해 이맘때 23,000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TSMC를 비롯한 기술주 랠리에 힘입어 지수는 거침없이 뛰어올랐고 올해 6월 23일에는 사상 최고점인 48,218포인트를 찍었습니다. 이 상승세에 힘입어 대만 증시는 지난 5월 인도를 제치고 세계 시가총액 5위 자리까지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그래프 뒤편에서 조용히 위험한 숫자 하나가 함께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로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그러니까 빚을 내서 주식을 사는 돈의 규모입니다. 대만 중앙은행이 지난 6월 집계한 자료를 보면 대만 증시의 신용융자 장호는 사상 처음으로 8천억 대만 달러, 우리 돈으로 36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사이 160% 가까이 불어난 수치입니다. 이 흐름을 대만 사람들은 스스로 4대 동당이라는 신조어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한 지붕 아래 4개의 대출이라는 뜻인데요. 주택담보대출과 차량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리고 주식담보대출까지 끌어모아 주식에 쏟아붓는다는 자주 섞인 표현입니다. 직업이 없는 26세 청년 앤디 청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아무 주식이나 사도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다며 증권사 신용융자를 일부 끼고 6만 달러어치의 기술주를 사들였다고 말했습니다. 대만 국립중앙대 우다츠란 교수는 이 열기를 202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에 직접 비유하며 증시가 명백히 과열된 상태라 급한 되돌림이 오면 젊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상 징후는 실적 발표 전부터 이미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신용거래 채무 불이행 규모가 20억 대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몇몇 증권사는 신용융자 금리를 올리고 담보 기준을 강화하며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지수가 20에서 30% 급락하는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준비하기 시작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시장의 낙관론은 좀처럼 꺾이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주요 투자은행들조차 대만 증시가 앞으로 몇 달은 더 오를 거라고 내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정상적이었다면 이쯤에서 브레이크가 걸렸어야 할 지점입니다. 그런데 7월 16일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TSMC가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이 분기 실적을 발표한 날이었습니다. 순이익은 우리 돈으로 약 32조 원, 1년 전보다 77%나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60%를 넘겼습니다. 누가 봐도 축하할 일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TSMC가 미국 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올해 설비 투자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 사이에서 막대한 지출 부담과 수익성 둔화에 대한 우려가 오히려 커진 겁니다. 이날 대만 각원지수는 6% 넘게 빠졌습니다. 대장주인 TSMC 주가도 하루 만에 7%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의 반도체 대장주 키옥시아는 무려 16%나 폭락했습니다. 그 충격은 미국 증시로도 곧장 번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3% 빠지고 마이크론은 5.6%, 미국 증시에서 거래되는 SK하이닉스 주식인 ADR은 13%나 폭락했습니다.
역대급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주가가 발표 직후 전 세계 반도체 밸류체인을 연쇄적으로 끌어내리는 낯선 장면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재헌절로 한국 증시가 휴장한 날이었습니다. 이후 한자리에서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당장 다음 달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메모리 수요는 꾸준히 늘어날 거라며 사고 팔기를 반복하지 말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급락은 곧바로 B2, 즉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을 강제로 정리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날 하루 대만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잔고는 276억 대만 달러, 미화로 약 8억 9,600만 달러가 순식간에 줄었습니다. 하루 감소폭 기준으로는 지난해 4월 트럼프발 관세 쇼크 당시의 청산 이후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그때는 하루 만에 285억 대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청산까지 걸린 시간은 꼬박 15개월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개인 투자자 총 신용잔고는 일주일 만에 7%가 줄었습니다. 5,890억 대만 달러 수준까지 내려앉은 겁니다. 이 급락의 여파 속에서 실제로 손실을 떠안은 사람들의 얼굴도 있습니다. 대만 연합보가 소개한 21세의 한 대학생은 레버리지를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지난달 미국 반도체 기업 샌디스크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습니다. 손실액은 37만 대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그는 선물이나 옵션, 신용거래로 거액을 잃거나 강제 청산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며 수익률보다 위험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레버리지를 쓴 경우는 훨씬 더 극적이었습니다. 20세의 투자자 바이민중 씨는 17살 때 처음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처는 30만 대만 달러였습니다. 그 뒤 몇 년간 꾸준히 자금을 불려왔지만 지난달 증시 급락 앞에서는 손절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계속 추가로 사들이는 쪽을 골랐습니다. 그 판단은 하루 만에 220만 대만 달러의 확정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입니다. 그는 이후 인터뷰에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주가가 내려갈 때도 계속 사들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손절해야 할 때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걸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걱정은 개별 투자자의 손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신용 불이행 규모 자체가 통계 집계 이래 월간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사들이 미리 스트레스 테스트를 준비해온 이유가 이제는 예방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연쇄는 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반도체 대장주의 주가 조정이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동안 저가 매수로 시장을 떠받쳐온 손길들도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시 대만 경제 전체를 지탱해온 반도체는 무조건 오른다는 낙관적 심리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가장 먼저 흔들린 건 다름 아닌 사람들의 믿음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 결국 누구의 하루를 바꿔놓았을까요? 타이베이 인근의 한 나사 공장. 컨베이어 벨트는 쉬지 않고 돌아가지만 작업대 몇 자리는 벌써 몇 달째 비어 있습니다. 대만 나사공업 동업공회 총간사 양판기 씨는 이 풍경을 자석 효과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TSMC 같은 첨단 기술 기업이 자석처럼 인력을 끌어당기면서 나사와 화학, 제조업 같은 전통 산업은 갈수록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부가 첨단 산업을 키우는 동시에 전통 제조업의 생존과 고도화도 함께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판기 씨가 겪는 이 인력난은 앞서 살펴봤듯 나사 공장 하나만의 사정이 아니라 대만 산업 구조 전반에 걸친 문제입니다. 청년들의 사정도 이 격차 안에 갇혀 있습니다. 20세에서 24세 사이 구직자를 추적하는 청년 실업률은 최근 11%대 후반까지 올라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실업률이 3%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격차입니다. 국립중앙대 대만경제발전연구센터의 우다론 교수는 이 격차를 조금 더 선명한 숫자로 짚습니다. 앞서 살펴봤듯 반도체 종사자는 대만 전체 취업인구 1200만 명 가운데 30만여 명, 30명의 한 명꼴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 소수가 가져가는 몫은 훨씬 큽니다. 그는 대만 전체 직장인의 평균 급여와 반도체 업계 급여 사이의 격차가 50배를 넘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대만 인구의 70%는 전체 산업 평균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쏠림을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립清華대 천텐즈 교수는 반도체의 높은 임금이 다른 산업의 임금까지 함께 끌어올리는 파급 효과도 있다고 말합니다. 인재를 잡아두려면 다른 기업들도 처우를 개선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그 역시 소득 격차보다 산업 간 자원 쏠림을 더 눈여겨봐야 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중장년 세대의 냉소는 조금 다른 결을 띱니다. 타이베이에 사는 60대 황모 씨는 반도체 주식을 미리 샀다면 호황을 체감했겠지만 그건 여유 자금이 있는 사람들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50대 천모 씨의 말은 더 단조롭습니다. 반도체와 전자산업만 좋아졌고 나머지는 바뀐 게 없다. 오래된 일이라 놀랍지도 않다. 이들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는 이 호황이 이미 여러 해째 반복되어 온 익숙한 패턴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나라 안에서도 완전히 다른 인구 곡선을 그리는 동네가 있습니다. 대만의 합계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TSMC 본사가 있는 신주과학단지만큼은 예외입니다. 이곳의 출산율은 한 명을 웃돌고 산후조리원 예약은 밀려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TSMC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자사 직원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2,450명이었습니다. 그해 대만 전체 신생아의 1.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 측은 이를 두고 대만에서 한 해 태어나는 아기 50여 명 중 한 명이 TSMC 아기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신주 사람들은 이런 아이 엄마들을 주커마마, 우리말로 옮기면 신주과학단지 엄마라고 부릅니다. 인근 도시 주베이에서 만난 한 여성은 취재진에게 이 동네는 아이가 많아서 입학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학교에 들어갈 때쯤에는 학교가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라 전체가 저출생을 걱정하는 동안 이 작은 동네만큼은 늘어나는 아이들을 학교와 돌봄 시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해 걱정하는 정반대의 고민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 지역 격차를 데이터로 놓고 보면 더 선명해집니다. 신주과학단지 인근 집값은 최근 5년 사이 9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전국 평균 상승폭의 2배가 넘습니다. TSMC 직원의 지난해 평균 수입은 대만 전체 직장인 평균의 5.4배에 달합니다. 입시학원에는 의대 대신 이공계 학과를 지망하는 최상위권 학생들이 줄을 잇는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판단을 강요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만에서는 사람의 자산 수준을 가늠하고 싶을 때 이렇게 묻는다고 합니다. 너 TSMC 다녀? 그 한마디에 이미 많은 것이 갈린다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지금 대만이 서 있는 자리를 가장 담백하게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격차와 균열이 곳곳에서 드러났지만 그렇다고 모든 기업과 나라가 똑같이 흔들리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위기의 파고를 상대적으로 덜 타는 기업들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설계와 생산을 분리해 각자 가장 잘하는 영역에만 집중하는 구조. 둘째, 정부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되 부지와 전력, 인재 양성 같은 인프라만큼은 국가가 책임지는 역할 분담. 셋째, 한 회사에 산업 전체가 쏠리지 않도록 후공정과 장비, 소재 기업까지 촘촘하게 엮인 생태계입니다. 대만경제연구원 산업경제 데이터베이스 총감 류페이전 씨는 이 회복력의 비결을 지역 기반 클러스터 효과에서 찾습니다. 반도체 호황의 과실이 TSMC라는 개별 기업 안에만 머물지 않고 수천 개에 이르는 공급망 기업으로 퍼져나갔다는 설명입니다. 부품과 장비, 소재를 대는 회사들까지 함께 성장하다 보니 그 온기가 기업과 가계소득 전반으로 번져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와 대비되는 사례로 미국의 인텔을 들 수 있습니다. 인텔은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두 직접 끌어안는 수직 통합, 이른바 IDM 모델을 오랫동안 고수해온 회사입니다. 한때는 이 방식이 인텔의 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를 훨씬 더 가늘게 새길 수 있는 차세대 장비, 이른바 극자외선 노광 장비 도입이 늦어지면서 인텔은 TSMC의 기술 우위를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24년 인텔은 자사의 핵심 칩셋 생산 일부를 경쟁자였던 TSMC에 위탁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려던 모델이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오히려 발목을 잡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흐름 속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최근 삼성전자에서 벌어진 성과급 논란이 이 질문에 흥미로운 단서를 던져줍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는 향후 10년간 운영될 특별 경영성과계 우비 신설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삼는 제도인데 문제는 그 배분 방식이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 원 수준을 받는 반면 가전과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은 600만 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에 반발한 DX 부문 노동조합은 7월 수원 사업장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 논쟁 한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대만의 1인당 국내 총생산은 39,489달러를 기록하며 22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는 오히려 한국의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한양대 박철성 교수는 한국의 임금 수준이 개인의 성과보다 어느 기업에 소속돼 있는지에 따라 갈리는데 그 소속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대 이정희 교수 역시 대기업의 성과급과 임금을 따라갈 수 없는 중소기업이 인재 확보에서 더 밀려나는 악순환을 우려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 문제를 강 건너 불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 총소득, 즉 GDI가 국내 총생산 GDP를 훨씬 웃도는 속도로 늘었다는 통계를 발표하며 함께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반도체 특수로 교역 조건이 개선된 건 반가운 일이지만 이 호황이 다른 산업의 인력과 투자를 흡수하며 성장 기반 전체를 잠식하는 네덜란드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일이던 2025년 6월 2770선이었던 코스피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 폭등을 거듭했습니다. 지난해 10월 4000선을 돌파한 뒤 올해 들어서만 1월 5000선, 2월 6000선, 5월에는 7000선과 8000선을 차례로 넘어섰고 6월 18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0선까지 뚫었습니다. 반도체 두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7월 28일에는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창신메모리, CXMT가 상하이 증시에 상장하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새삼 부각됐고 여기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기업들의 순환 투자 구조에 대한 의구심, 외국인 자금 이탈까지 겹치면서 코스피는 7월 한 달 동안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7월 28일과 29일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 그러니까 주가가 짧은 시간에 너무 급하게 떨어지면 잠시 매매를 멈춰 세우는 안전장치가 이틀 연속 발동됐는데 이는 한국 증시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5663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한 달여 만의 하락률은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월간 낙폭을 모두 뛰어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기록이었습니다.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한국판 공포지수 V코스피도 이 기간 여러 차례 80대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 폭락을 키운 것도 대만과 비슷한 구조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가까이가 쏠려 있다 보니 이 두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개인 자금이 집중됐습니다. 대만의 4대 동당처럼 오르는 동안 수익을 증폭시켜주던 그 레버리지는 내리막이 시작되자 정확히 반대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특히 60대와 70대의 신용융자 장호는 연초 대비 각각 169%, 224%나 폭증했는데 이들 중 상당수는 퇴직금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와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넣은 뒤 강제 청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퇴직금을 반도체 레버리지 상품에 넣었다가 빚더미에 앉은 60대 투자자 한 명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부동산 말고 주식을 하라고 호언장담하기에 퇴직금에 마이너스 통장까지 털어넣었다며 은행 빚만 남아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증권가는 이 기간 레버리지 ETF에서 개인 투자자가 입은 손실 총액을 56조 원 안팎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이러니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60만 원, SK하이닉스 420만 원까지 오른다며 목표 주가를 계속 높여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삼성전자 19만 원대,
SK 하이닉스 120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뒤늦게 목표가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한 경제평론가는 이를 두고 오를 때는 계속 오른다더니 떨어지고 나서야 목표가를 내리면 이중의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대만에서 TSMC의 화려한 실적이 발표된 바로 그날 사람들의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렸듯 한국에서도 반도체는 무조건 오른다는 낙관은 대통령의 동료와 증권사의 장밋빛 전망 위에 쌓여 있다가 꼭 그만큼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대만이 겪은 일이 몇 년 뒤 우리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는 이미 지나간 일이 되어 있었던 셈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한국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시행령은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우선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전기와 용수, 도로 같은 기반 시설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까지 부담할 수 있게 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서 인프라만 국가가 떠안는 방식, 어딘가 나칙지 않으신가요? 대만이 반세기에 걸쳐 다져온 환경 조성자 모델을 한국도 이제 막 걸음마 떼듯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돌아보면 반백년 전 두유 한 그릇 앞에서 내려진 결정이 오늘의 산업 지형을 만들었듯이 삼성과 SK가 걸어온 길 역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의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그 시작은 달랐지만 지금 두 나라 모두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성장의 과실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대만의 반도체 호황을 오래 따라와 봤습니다. 이 호황이 어디서, 어떻게 대만으로 몰려들었는지, 반백년 전 두유 한 그릇의 결정이 어떻게 오늘을 만들었는지, 정작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왜 더 팍팍해졌는지, 화려한 발표 뒤에 숨어있던 실제 수치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증시의 붕괴로 어떻게 터져나왔는지,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사실은 하나입니다. 반도체 호황은 국가 전체의 부가 아니라 특정 산업과 특정 지역, 특정 자산 보유자에게 쏠리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쏠림이 만드는 균열은 여러 얼굴로 나타납니다. 전력 공급을 둘러싼 다툼으로 집값과 임대료의 격차로 좀처럼 채워지지 않는 중소기업의 빈 일자리로 그리고 빚을 내투자에 뛰어든 이들의 계좌 속 숫자로요. 다시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신주에서 만난 34살 엔지니어와 타이베이 마트에서 만난 계산대 직원. 두 사람은 지금도 같은 뉴스를 보며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건 두 사람의 노력이나 성실함의 차이가 아니라 두 사람이 우연히 서 있게 된 산업의 자리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대만만의 사정이 아닙니다. 앞서 살펴봤듯 한국은 이미 대만과 닮은 꼴의 급등과 급락을 코스피에서 그대로 겪었고 최근 시행된 반도체 특별법 역시 대만이 반세기 전 걸었던 길과 닮은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오르는 속도와 임금이 오르는 속도가 다르게 느껴진다면 혹은 같은 반도체 뉴스를 보면서도 누군가는 안도하고 누군가는 박탈감을 느낀다면 그 차이는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서도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거나 팔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성장률이라는 화려한 숫자 하나만으로 내 삶이 나아졌는지를 가늠하기보다는 그 숫자가 구체적으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력 요금은 어떤 원칙으로 매겨지는지, 내가 사는 동네 집값은 어떤 산업의 그림자 아래 있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의 성과급은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이 거대한 호황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